everyone, welcome back today. 안녕하세요. 안산 1타 제시카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특히 예비 고1 친구들에게 조금 팁을 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모의고사를 조금 더 원점수 100점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1등급을 다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월 모의고사가 주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죠. 3월이라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뭔가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내가 1년은 어떻게 계획해야겠다라는 시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뇌리 속에도 이 아이가 조금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도 쉬운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특별히 좀 잘 보고 싶은 그런 시험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준비해 오고 있겠고, 특히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단어도 열심히 했고, 리스닝도 열심히 했고, 또 독해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자, 처음 여러분 영어 시간이 시작되면 듣기평가 안내방송이 나오죠? 2022년 고1 모의고사 3교시 영어 영역 듣기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올 때 무엇을 할지 몰라서 횡설수설 왔다 갔다 뭔가 뒤에 장을 넘겼다 앞을 봤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안내방송이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그 영역에 가서 나는 한 문제라도 더 풀 거야 18번, 19번, 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물론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리스닝에 나는 특히나 자신 있다, 리스닝에서는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다라는 친구들은 이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히 듣기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 그 시간에 독해 영역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듣기평가 1번, 2번, 3번에 나오는 문제의 선택지, 1, 2, 3, 4, 5번에 나오는 선택지에 해석을 좀 미리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답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정답률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절대 독해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자, 듣기가 다 끝났습니다. 18번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8번은 우리 목적을 묻는 문제고요. 19번은 심경을 묻는 문제죠. 사실 이 두 문제는 얘들아 4점을 줄게 하고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8번 목적 문제는 일단 1, 2, 3, 4, 5번의 선택지에 한글로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블라블라블라 라고 나오고 맨 뒤에 5글자로 설명하려고, 요청하려고, 설득하려고, 뭐 안내하려고, 이 5글자에 주목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어떤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과제를 성실히 해오라고 요청하려고 했을 때 앞부분에 나온 학생들에게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과제를, 이 부분은 빼고 뒤에 부분, 이 요청하려고라는 이 5글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득하려고 쓴 글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요청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글은 논설문에 해당되죠. 그래서 필자의 주장이 어딘가에 강하게 드러나고 독자로 하여금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하게끔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하려고 또는 공지하려고, 설명하려고 이런 글들은 설명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러고 나면 틀릴 확률이 훨씬 적어집니다.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앞부분에 너무 치중을 해서 어떤 단어에 현혹된다든지 많이 틀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뒷부분에 있는 이 5글자에 가장 큰 포인트를 두어라. 자, 19번에는 심경 문제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사실 이 부분을 틀리는 이유는 1, 2, 3, 4, 5번에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terrified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terrible 하고 헷갈려서 끔찍한? 아닌데? 이러면서 틀리는 경우가 있죠. terrified는 겁에 질린, 무서워하는, 예를 들어 frightened라든지 horrified라든지 이런 단어랑 비슷한 거죠. scared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frightened
라든지 terrified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잘 모르고 있어서 같이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헷갈리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indifferent. indifferent라는 단어는 뭡니까? 다르지 않은? 아니잖아. indifferent은 뭐야? 무관심한이라는 뜻이죠. 뭐 그 밖에도 뭐 relieved, 안심한, 안도한, 이런 단어도 있고요. 또 frustrated, 좌절스러운, 또는 disappointed, 실망한, pleased, 제발 제발이라고 하지 마. pleased는 기뻐하는 이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들, 조금 혼동하기 쉬운 단어, 심경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외워주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 20, 22, 23, 24, 이 네 가지 문제를 대의 파악 문제라고 합니다. 요지를 고르시오, 주장을 고르시오, 주제를 고르시오, 제목을 고르시오,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난이도의 차이라든지 뭐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느냐 영어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만 조금 있을 뿐,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중심 내용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중심 내용을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인들의 특징을 조금 파악하면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방한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돌려 말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논지는 맨 뒤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출발한다는 거죠. 두 가지 구성이 많습니다. 앞부분에 주로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다 읽고 풀려고 하기보다는 앞부분에 우리가 쉬운 부분, 조금 잘 해석되는 부분을 2번, 3번 곱씹으며 읽으면서 목소리를 듣도록, 우리 어조를 읽으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입파악 문제는 앞부분을 중점적으로 읽되 목소리를 들어. 필자의 어조가 가장 중요하다. 어조를 결정하는 단어로는 only, even, 다음에 연결어 however, 이런 것들을 잘 읽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고요. For example이 나오는 부분은 읽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앞부분까지 읽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추상적 진술이 바로 주제이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에서 괜히 예시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들로 낚이지 말고 앞부분에 나온 추상적 진술들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25, 26, 27, 28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네 문제를 푸는데 1분도 걸려서는 안 되는데요. 최대 2분까지 드리겠습니다. 25번은 도표 문제인데 5번부터 읽어 올라가면서 도표와 빠르게 대조를 하면서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표에서는 수치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죠. 또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라는 어떤 less나 more 같은 그런 단어들, 또는 차이, 빼기, 더하기를 했을 때 조금 오류가 있다던가 이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찾아주는 것인데요. 찬찬히만 읽으면서 푼다면 누구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26, 27, 28번도 5번, 4번, 3번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각각 지문과 대조를 해 나가면서 읽었을 때 일치하는지 또는 불일치하는지를 골라내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를 일단 잘 읽으세요.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이걸 헷갈려서 틀리는 학생도 가끔 종종 있으니까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온지 불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온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5번부터 그리고 지문에 있는 맨 마지막부터 중간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읽어보다 보면 분명히 답이 보일 것이고, 이 네 문제는 일단 기본으로 다 맞추자는 것입니다. 자, 29번으로 오면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는 해석할 필요 없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보고 뒤보자 공식이라든지, 특히 관계대명사 같은 문제는 앞보고 뒤보자, 그 다음에 뭐 형용사 부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보고 앞보자,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뜻하는데요. 이 준동사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먼저 첫 번째, 정동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동사 개수 구하는 방법은 접관의 플러스 1이잖아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영어에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유일한 세 가지
이것을 다 더해서 플러스 1을 하면 정동사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동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원론적인 부분부터 질문이 들어가야겠고요. 비교급에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영어에서는 비교 대상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 국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리겠고요. 대명사 문제면 앞에 있는 단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를 물어보는 경우의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단수 복수를 가려서 대명사로 받아줘야 되겠고요. 기타 등등으로 수동태, 능동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능수 문제를 풀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자동사인데 애써 BPP로 만들어서 수동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이런 태 문제도 우리가 틀리지 말아야 될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런 완전 불완전의 문장 요소도 따질 줄 알아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공식만 알고 있다면 29번 어법 문제가 가장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30번 문항은 낱말 문제, 어휘 문제, 정독을 해서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단어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반대말이 존재하는 것을 찍으세요. 예를 들어 3번에 surrounding 이라는 것에 밑줄이 쳐져 있고 4번에는 better 이라는 것이 밑줄이 쳐져 있다면 어떤 것을 답으로 골라야 될까요? 3번은 surrounding, 뭐뭐를 둘러싸는 이라는 단어로 뭔가 정확한 반대말이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4번의 better, 더 좋은 이라는 단어는 worse라는 정확한 반대말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답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present의 반대는 absent. 이런 식으로 뭔가 반대말이 정확하게 존재한다. easy의 반대는 difficult. 이런 것처럼. less의 반대는 more. 이런 식으로 뭔가 정확한 반대말이 있는 것들을 답으로 고르는 것이 조금 더 답에 근접하지 않나 선생님이 말해준 팁을 잊지 마세요. 31, 32, 33, 34 이 네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빈칸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빈칸이 앞부분 또는 중간 부분에 있다면 Thank you 라고 외치라 그랬죠.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바로 다음 문장이 바로 답입니다. 빈칸 바로 옆 문장, 앞 문장이죠. 바로 뒷문장이죠. 그 뒷문장이 바로 답에 시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답을 고르지 못한다면 영원히 고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1, 2, 3, 4, 5번의 선택지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얘가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시그널을 찾도록 노력하자. 31에서 34번 역시 깊은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 모르겠어 라고 포기하는 순간 답은 나에게서 멀어지겠죠.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에 내가 압도당하면 안 돼. 내가 이 문제를 압도해야 돼. 왜냐하면 빈칸의 힌트는 쉬운 단어들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내거든. 나는 쉬운 단어, 내가 아는 단어만으로 얼마든지 답을 찾아내겠어.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절대 쫄지 말고 내가 아는 단어를 열심히 조합해서 정확하게 해석해내서 그것으로 시그널을 얻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이라는 것은 정확한 이해력, 독해력을 요한다기보다는 정확한 시그널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5번은 흐름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나머지 넷과 흐름이 다른 것은 관계없는 문장은 이라는 문제죠. 이 문제는 문제 특성상 앞부분의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부분부터 1번 문장까지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옆에다가 주제를 10자 이내로 간단하게 한글로 적으세요. 그래야 밑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제를 간단하게 적은 다음 2번, 3번, 4번, 5번을 각각 대조하듯이 푸세요. 뭐와 대조한다? 내가 쓴 그 10글자의 주제와 대조한다. 절대로 2번, 3번, 4번, 5번을 연결지어서 모두 연결돼 있겠거니 하나의 어떤 맥락으로 읽지 마라. 각각 따로따로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2, 3, 4, 5번을 각계전투 앞에 나온 주제하고만 각각 대조해서 푸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각각 대조. 2번, 3번, 4번, 5번을 연결짓지 마라. 35번만큼은 그렇게 풀어주세요. 36, 37번은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맞추기 아이들 우리 친구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36, 37번은 일단 제시문, 박스 처리되어 있는 그 문장이 제시문인데
이 제시문을 읽고 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A는 일단 읽지 말고 B하고 C 중에서 가장 먼저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B와 C 중에 분명히 맨 처음이 있을 텐데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바로 지시어입니다. it, this, these, that, those, he, she, they 또는 such, 어라든지 더 같은 지시어들. 이런 것이 힌트를 주기 마련입니다. 어가 나왔다면 처음에 언급되는 것일 것이고 더가 나왔다면 두 번째 언급 또는 such 같은 경우에도 앞에 반드시 언급된 다음에 such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먼저일지를 결정짓는 요인은 내용이 아니라 지시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나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 못 풀겠어 라고 생각하면 집니다. 지면 안 되죠. 나 내용 모르겠지만 순서는 맞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시어들을 잘 연결해서 B와 C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일지를 선택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B가 맨 처음으로 결정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C하고 A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 와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꼬리 머리 법칙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꼬리 머리 법칙. 방금 앞단락의 꼬리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단어가 그 다음 단락 앞부분 머리 부분에 다시 언급되기가 십상입니다. 꼬리와 머리를 이어주는 부분,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BA인지 아니면 BC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순서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팁을 줬는데요. 일단 지시어에 신경 써라. 두 번째는 꼬리머리 법칙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38, 39번은 삽입, 일명 끼워 넣기 문제라고 하죠. 이것도 우리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일단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제시문을 읽고 푸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팁을 주자면은 아직은 조금 모의고사가 서투를 수 있으니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말을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읽고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시문을 읽고요. 아직 지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좀 고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칠게요. However, these costumes are no longer present today. 이런 문장이 나왔다면 그러나 이 풍습들은 오늘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석했으니까 바로 들어갈래. 이게 아니라 이 풍습들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앞부분에 these costumes에 대해서 나왔겠네? 이 풍습들이 무엇인지 나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 복수 these이기 때문에 복수면 앞부분에 두 개 이상의 무언가가 나열이 되어 있겠구나. 또는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는 오늘날에 대한 설명 반대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38, 39 푸는 요령 선생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읽고 이것이 어떤 내용,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 뒷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맥락을 파악하고 전략을 먼저 세우고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답을 찾아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처음부터 읽지 않고 중간 정도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공략을 먼저 한다면 방금처럼 these costumes가 있을 때 이러한 관습들이 뭐지? 관습이 두세 개가 나열되어 있는 곳을 먼저 찾아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40번은 요약 문제잖아요. 요약문은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지문부터 읽는 거 절대 아니죠. 첫 번째는 요약문부터 읽습니다. 요약문부터 박스 안에 밑에 이제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그 요약문부터 읽고 A와 B의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선택지를 통해서 한 개짜리 제끼고 두 개짜리 중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출제 매뉴얼 중에 비교육적인 내용은 답이 될 수 없다. 비사실적인 부분은 답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어느 정도 예측할 때에도 교육적인 부분, 사실은 조금 얘기하면 뻔한 부분이 답입니다. 물론 참신한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참신한 내용도 사실에 입각해야 되기 때문에 비사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읽을 차례잖아요. 지문을 읽을 때 그 긴 글을 다 읽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동의어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두 개 중에 후보를 골랐는데 earlier하고 important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earlier이라는 것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됐을 거예요. 더 일찍, 더 이른, 앞에서의 또는 이전의, 먼저의란 뜻이잖아요. earlier이. 그러니까 earlier이라는 단어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것들을 많이 나열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키밍을 했을 때 시간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면 earlier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important라는 단어가 답이 되려면 또 그것과 비슷한 단어, significant라든지 essential이라든지 necessary라든지 vital 같은 그런 단어들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동의어들을 찾는 것을 중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문 밑에 1, 2, 3, 4, 5번에 나온 선택지의 동의어 찾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동의어들을 찾아 내려가면 아 이것이 더 많이 이런 것이 계속 언급된다 했을 때 그것이 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41, 4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1, 42번은 장문이잖아요. 자, 장문 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풀어야 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역대 수능에서도 42번 문항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아직까지 통계 자료가 있듯이 41, 42번은 정독해서 시간을 많이 안배해서 풀어줘야겠죠. 우리가 그러려고 앞에서 시간을 아낀 거잖아요. 그리고 43, 44, 45입니다. 마지막 43, 44, 45는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그닥 없고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왜 틀릴까요? 시간에 쫓기기 때문이죠.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앞부분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학생이라면 차라리 8페이지 맨 뒤에 장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8, 7, 6, 5, 4, 3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듣기 문제가 딱 끝나고 나서는 아예 45번 그 8페이지부터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풀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감독관이 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멘트가 이어질 때 그때는 사실 마음이 불안해서 잘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잘 익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쉬운 문제 18, 19, 20번 같은 쉬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득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시간 안배를 위해서 뒷부분부터 푸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45번까지 한번 푸는 요령을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서 풀어보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 계약을 하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는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계약하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영어에 관련된 어떤 공부하는 요령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개학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재밌는 수업이 되겠죠. 아직까지 조금 수업적인 부분이 가려웠다 이런 부분이 계시다면 선생님의 수업을 좀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이.